투자의 세계에서 정말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네, 있죠. 분명히 엄청난 호세가 터졌는데 이상하게 내 주식 계좌는 파랗게 질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요. 아, 정말 당황스럽죠.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미스터리의 주인공 오라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12월 오라클이 무려 5,23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000조 원이 넘는 계약 잔고를 발표했거든요. 네,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런데도 주가는 왜 4% 넘게 곤두박질 쳤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샅샅이 뜯어보면서 이 시장의 오라클을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떠들썩한 오픈 AI 데이터 센터 논란의 진짜 속살은 무엇인지, 그래서 투자자로서 우린 뭘 봐야 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분석의 진짜 재미는 사실 눈에 보이는 그 숫자 자체가 아니에요. 아, 숫자가 아닌가요? 네, 오히려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시간표와 청구서에 대한 시장의 의심을 읽어내는 데 있거든요. 시간표와 청구서라. 미래에 이만큼 벌 겁니다라는 약속어음의 액수보다 그래서 그 약속이 현금으로 바뀌는데 얼마나 걸리고 돈은 또 얼마나 드는데 라는 시장의 날카로운 질문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해요. 이 불확실한성이 가격에 어떻게 녹아들고 있는지 보는 거죠. 아, 시간표와 청구서라니 키워드부터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이 역설이 시작된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죠. 2025년 12월 10일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어요. 네,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말씀하신 남아있는 이행 의무, 영어로는 RPO라고 하죠. 이게 5,230억 달러에 달한다는 거였어요. 네, RPO라는 말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네. 미리 받아놓은 주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과 계약은 이미 끝났고 앞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차곡차곡 매출로 인식될 금액이라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이미 확보된 매출이군요. 그렇죠. 식당으로 치면 1년치 점심 예약을 단체로 다 받아놓은 상태인 거예요. 1년치 예약이라니? 와, 엄청난 거네요. 보통 이런 소식이 나오면 주가는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올라가야 정상 아닌가요? 당연하죠. 미래 먹거리가 이만큼이나 쌓여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잖아요. 보통은 주가가 급등해야 할 초대형 호재예요. 당시에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목표 주가를 310달러까지 부르는 그런 낙관론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랬군요. 그런데 불과 이틀 뒤인 12월 12일 시장은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날 주가 보고 좀 놀랐어요. 190달러 선에서 마감하나 싶더니 장 마감 후에 시간 외 거래에서 188달러까지 쭉 밀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루 만에 4% 넘게 빠진 거죠. 이걸 보는 투자자들은 정말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700조 원짜리 주문서를 보여줬는데 왜 주가가 떨어져?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아, 이 현상은 투자자들이 이제 계약의 규모를 보고 감탄하는 단계를 지나서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을 거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과정이요? 네, 시장이 오라클에게 던지는 질문을 정리해보면 딱 3가지로 요약돼요. 3가지 질문이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 그 엄청난 주문, 실제 매출로 찍히는 속도는 얼마나 빠른가? 속도. 가장 핵심적인데, 그래서 그 돈은 어디서 나서 쓸 건가? 즉, 현금 흐름과 부채 부담에 대한 문제죠. 아, 그 3번째 질문이 가장 날카롭게 들리네요. 보통 오라클 같은 거대 기업은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장이 이걸 리스크로 본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들어갈 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정확해요. 바로 거기에서 오라클의 근본적인 정체성 변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정체성 변화요? 네, 예전에 우리가 알던 오라클은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제왕이었죠. 그렇죠. DB의 강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 오라클을 AI를 위한 거대한 공장을 짓는 건설회사처럼 보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라는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건설 회사로의 변화라. 와,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소프트웨어는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무한정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는 말 그대로 시멘트 바르고 전력 끌어오고 땅 파서 지어야 하는 거니까요. 돈 버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요. 바로 그거예요. 리스크의 종류가 180도 달라지는 거죠. 아, 돈이 먼저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나중에 몇 년에 걸쳐서 회수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회계장부상에 찍히는 이익보다 실제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 흐름이 생존에 훨씬 더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잠부에는 미래에 벌 돈이 700조 원이나 찍혀 있는데 정작 지갑에는 지금 당장 쓸 돈이 부족해지는 아이러니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당장 데이터 센터를 지을 현금이 부닉하면 그 엄청난 계약도 그냥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현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결국 빚,
즉 차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시장이 우려하는 겁니다. 빚이 늘면 당연히 이자 부담이 커지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심도 따라오게 되고요. 아, 투자자들은 이제 오라클의 화려한 성장 스토리를 들으면서도 머릿속 계산기로 그래서 이자 낼 돈은 있고 비용은 감당 가능해? 를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 불안감이 물밑에 계속 쌓여가고 있었군요. 네네. 그러던 와중에 그 불안감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사건이 쳐진 거고요. 바로 오픈 AI 데이터 센터 지연 논란이죠. 맞아요. 주가 하락의 방아쇠가 된 사건이었죠. 일부 언론에서 오라클이 오픈 AI를 위해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 중 일부의 완공이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물론 오라클은 즉각 사실무근이며 지연은 없다고 공식 반박했고요.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시장의 반응 속도였어요. 보통 이런 논란이 생기면 회사 해명을 좀 기다려 보거나 다음 실적 발표 때 어떻게 말하는지 지켜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좀 지켜보죠.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어요.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반응한 걸까요? 그 이례적인 반응 속에 세 가지 중요한 함의가 숨어 있다고 봐요. 세 가지요. 첫째는 신뢰 의정성 문제예요. 오라클의 새로운 성장 스토리, 즉 AI 인프라 건설 기업이라는 이 서사가 납기를 정확히 지킨다는 이 단 하나의 신뢰라는 기둥이에 얼마나 위태롭게 서 있었는지를 보여준 거죠. 아, 그 기둥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소문만으로도 이야기 전체가 휘청거린 거예요. 아, 그 신뢰의 기둥이 흔들렸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단지 그 소문 하나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요? 혹시 그 이전에 이미 쌓여있던 불안감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예리한 지적이에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함의인 누적된 불안감이에요. 역시. 시장은 이미 앞서 말한 막대한 자본 지출과 늘어나는 차입 부담에 대해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어요. 데이터 센터 지연 논란은 그저 오랫동안 꾹꾹 눌러담아왔던 불안감의 둑을 터트린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요. 아, 방아쇠?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돈 많이 드는 사업은 분명 문제가 생길 거야. 라는 심리가 한꺼번에 폭발한 거죠. 신뢰의 문제, 누적된 불안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래도 정보가 너무 없다는 문제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확해요. 정보의 공백이죠. 오픈 AI 같은 초대형 고객과의 프로젝트는 극도의 보안 상황이라 세부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아요.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라클이 뭘 어떻게 짓고 있는지, 돈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가 없는 빈칸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보통 그 빈칸을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로 채우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 사실이 확인되기도 전에 상상과 공포가 가격을 먼저 끌어내려버린 겁니다. 정말 미스테리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그럼 단순한 소문을 넘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을 수 있는지 합리적인 가설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료에 몇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던데요. 네,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설은 보도 내용처럼 실제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에요. 병목 현상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건물을 다 지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는 전력 공급, 냉각 시스템, 초고속 네트워크, 그리고 수만 대의 서버 칩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비로소 상품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건물 공사는 제때 끝났어도 전력 확보에 차질이 생겼거나 엔비디아 GPU 공급이 늦어지거나 하면 실제 서비스 시작은 지연될 수밖에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가설, 비용 증가가 가장 무섭게 들리는데요. 아, 그럴 수 있죠. 일정은 어떻게든 맞추더라도 예상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더 빠르게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요. 성장 스토리의 가장 큰 적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맞아요.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죠. 매출이 10% 늘어났는데 비용이 20% 늘어난다면 그건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가 파괴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특히 요즘처럼 인건비나 자재비가 비쌀 때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오라클이 약속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웃돈을 주고 장비를 사오거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면 겉보기엔 순항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재무 구조가 골마가고 있을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은 고객 집중 리스크네요. 네, 오픈 AI라는 거대한 고객이 성장의 엔진인 동시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회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이제 계약의 규모가 아니라 그 계약의 수익성, 즉 질을 확인하고 싶어요. 아, 수익성. 그래서 오픈 AI 프로젝트 돈은 남아.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런데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니 혹시 저거 손해보고 하는 장사 아니야? 라는 의심까지 더해지면서 불안감이 증폭되는 거고요. 이런 복잡하고 불안한 심리는 기술적 지표, 그러니까 차트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술적 지표가 바로 이런 시장의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40대 중반이라는 건 네. 와, 싸다.
지금 바로 사야겠다 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관망세가 짙다는 거군요. 맞아요. 다들 데이터 센터 지연 소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관망하고 있다는 심리가 차트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 MACD라는 지표도 음수 구간에 머물고 있는데 이건 여전히 주가를 아래로 누르는 힘이 더 강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요. 특히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200일 이동 평균선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220달러 수준에 있는데 현재 주가는 한참 밑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가가 장기 추세선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는 건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이 주식을 평균보다 못한 상태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국면에서는 어쩌다 좋은 소식이 나와서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시장은 이걸 본격적인 회복의 시작으로 보기보다는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의심하고 매도 기회로 삼으려는 경향이 강해져요. 좋은 뉴스의 약발은 짧고 나쁜 뉴스는 과하게 반영되기 딱 좋은 환경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복잡하고 안개자욱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자료에 제시된 구체적인 가격대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정해보죠.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트레이딩 관점이 제시됐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186달러에서 189달러 사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에요. 네. 하지만 만약 심리적 지지선인 182달러가 무너지면 추가 하락을 각오하고 일단 손절하는 식의 엄격한 위험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1차 목표는 199달러에서 200달러 사이가 될 수 있겠네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200달러라는 가격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군요. 그렇죠. 200달러를 다시 회복하고 그 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지가 시장의 심리가 바뀌었는가를 판단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거예요. 네, 시험대요. 이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다면 다음 목표는 210달러에서 225달러까지 열어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220달러대에 있는 장기 추세선, 아까 말씀하신 20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는 거겠고요. 맞습니다. 그 선을 회복해야만 비로소 오라클이 시장의 의심을 털어내고 다시 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라클의 AI 인프라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다. 네, 하지만 게임의 규칙이 바뀐 건 분명해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건 이제 시장이 오라클에게 요구하는 게 달라졌다는 의미겠군요. 정확해요. 이제 시장은 우리 계약 이만큼 했어요 라는 자랑이 아니라 그 계약을 이행해서 현금은 언제 들어오고 비용은 이만큼 총재했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성적표를 원해요. 성적표. 오라클의 미래는 이제 조건부라고 할 수 있어요. 약속을 실행력으로 증명하면 주가는 다시 프리미엄을 회복할 것이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시장의 할인율은 더 가혹해질 겁니다. 700조 원짜리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를 채워나가는 과정에 있는 수많은 빈칸 때문이었네요. 네, 그렇죠. 계약이 현금이 되는 속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빈칸. 시장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빈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던 거고요. 맞아요. 결국 주가는 그 빈칸들이 채워지는 이야기의 결말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네. 2025년 12월 12일의 이 하락은 훗날 돌이켜봤을 때 공포가 만들어낸 과잉 반응, 즉 절호의 매수 기회로 기록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큰 문제를 알리는 경고의 시작이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오라클이 분기마다 내놓을 성적표, 그 실행력에 달려 있을 겁니다.